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에 똑같은 자가 들어가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한자들은 모아서 공부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한자를 암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술병복자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발음이 같으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한자 제가 6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잠깐 동안 배워보시겠어요? 먼저 술병복이라는 한자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한자의 모양은 이런 술병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밭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술병에 술이 차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위에는 뚜껑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술병이라고 하면 술이 담아져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술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술은 아주 비싼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술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 술병이라는 술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부유함을 상징하고 넉넉함을 상징합니다. 귀중한 음식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해석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한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신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보일 시자로 읽지만 귀신시라고 봐서 조상시,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상 모양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술병 모양입니다. 자, 조상들에게 차례상을 앞에서 차려서 술을 드리면서 술 귀한 음식을 제가 가져왔으니 드시고 저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복을 비는 행위가 바로 차례라는 행위인데요. 제사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조상에게 술을 갖다 바쳐 복을 비는 거에서 복복자 한자는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항상 술이라는 것, 귀한 음식이라는 걸 유념하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앞에 술병 복자에 뒤에 있는 한자가 칼도를 쓰는데요. 자, 이 술이라는 것 너무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누어 먹습니다. 나눈다는 표현에서 뒤에 버금부를 집어넣을 때 칼도를 집어넣습니다. 쪼갠다는 의미 됩니다. 쪼개면, 자, 술을 나누어 먹다, 이거를 쪼개어 먹다, 귀중하게 나누어 먹다 해서 쪼개다가 되면 하나인 것을 쪼개면 2개가 되고 2개를 쪼개면 4개가 되는 것처럼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의미여서 버금부가 되고요. 이 버금부가 들어갈 수 있는 한자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장님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회장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부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자가 들어가는 직책들에 쓰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쌀밥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간식처럼 부식으로 먹는다고 할 때도 부자가 되고요. 나의 처음 직업인 주업이 있는데 두 번째 직업을 부업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자라는 한자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씁니다. 술을 나누어 먹다라는 말에서 여러 번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술 귀한 거라고 했죠? 집입니다. 간머리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래 술이 있습니다. 집에 술이 있다는 것, 집에 술병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귀한 음식이 그렇게 많다면 정말 부자인 겁니다. 부자를 쓰고요. 부자의 반대말인 가난할 빈을 써서 우리가 빈부격차라고 한다든지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 풍부하라든지 아주 이 부자는 좋은 의미로 쓰고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지요. 그때 쓰는 부자가 되는데 옛날에도 집안에 술이 가득 찬 사람은 술을 가득 넣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다 잠깐 보시면 이 한자와 많이 혼동하는 한자여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부자부하고 마땅할땅 많이 혼동하시지요. 위에 높을 상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아래 밭전을 쓰는데 여기는 정확히 밭으로 해석을 합니다. 밭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밭 가격을 높여서 팔고 싶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해서 당연할 땅자 마땅할 땅이라고 있습니다. 술병 모양을
책정할 때 부자부는 술병이지만 여기서는 밭 가격을 높이 책정하다로 마땅할 땅을 씁니다. 그렇게 의미를 좀 두셔야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레차가 바퀴살이라는 말을 쓰고요. 뒤에 있는 한자 술병복이 복발음을 줘서 여기에 수레에다가 술병을 가득 싣고 가는데 이 술 항아리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 모양이 휠 정도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퀴살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수레바퀴에 있는 이 작은 쇳덩이들을 또는 나무살들을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이 바퀴살이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힘을 주기 때문에 수레에 짐을 실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 바퀴에 있는 바퀴살 복자인데요. 이게 쓸 수 있는 한자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쪽으로 막 모여들 때를 폭주라고 표현주죠. 그래서 바퀴살 폭자입니다. 복자가 아니라 폭자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발음을 잘못 듣습니다. 바퀴살 복자 하다가 지금 여기는 폭인데 바퀴살 복도 되고 폭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개 있습니다. 바퀴살복, 바퀴살폭. 여기는 폭으로 할게요. 그래서 바퀴살 폭자로 보면 복도 됩니다. 발음 두 개 있습니다. 폭주라는 단어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바퀴가 몰린 것처럼 주문이나 어떤 것들이 한 곳에 쫙 모이는 걸 우리가 폭주라고 하죠. 폭주. 그럴 때는 발음을 폭자로 하시면 좋고 바퀴살 복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발음 두 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너비 폭자가 되는데요. 이 너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라고 보셔서 앞에 수건건자가 천이에요. 옛날 옷을 만드는 천입니다. 자, 어떤 등치가 큰 사람은 이 천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얇은 사람은 천이 조금 필요한 것처럼 옛날에는 다 옷을 맞춰 입기 때문에 그 맞춰 입는 천의 너비를 표현할 때 쓰는 너비 폭자인데요. 우리가 이 너비라는 말 언제 쓰느냐? 폭자로 들어가는 말 할 때 우리가 대폭 할인을 한다든지 어떤 진폭, 지진이 났는데 그 진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폭, 대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폭자입니다. 뭔가의 넓이가 크다 작다 할 때 쓰는 넓이 폭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닥칠핍인데요. 한자에서 이 한자의 이름은 책받침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뜻은 움직이다, 걸어가다라는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한자입니다. 착자가 받침 역할을 해서 착받침인데 착자 발음이 사람의 듣기에 책 발음으로 돼서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읽는데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 얘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다? 움직이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술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술병의 술을 따라서 항아리에 있는 술을 술병에 다 담는데 이 술병에 쭉 따를 때 입구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는 술병 끝까지 막 술이 차오르는 정말 막으려고 해도 계속 넘칠 것 같이 차오르는 그 술병을 세서 뭔가 막 밀고 치고 들어오는 걸 닥칠핍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술병에 물이 막 술이 차오르는 것처럼 촉박하게 막 밀어붙일 때를 닥칠핍인데요. 언제 쓰냐면 몰아붙이면서 학대할 때를 핍박이라고 한다든지 가난함이 찌들어서 너무 가난하면 궁핍하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핍자입니다. 나머지들은 복자와 부자, 폭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완전히 핍자 발음을 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 있고요. 1급자 정도 되는 한자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자도 술병복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에서 보시면요. 똑같은 한자 들어가면 발음이 비슷하고요. 추가되는 아이들은 다 뜻으로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잠깐 한자 공부할까요? 감사합니다.